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제가 그 국가 시스템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시스템이라 하면 정치나 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한 국가가 어떤 제도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국가를 움직이는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제도들,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이 국가 시스템을 이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독일의 그 국가 시스템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경제 시스템, 독일의 경제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덴마크에서 수년 전에 그 플렉스큐리티라는 그러한 그 고용보험 제도를 그 도입을 했어요. 플렉스큐리티. 자, 이게 뭔가 하니까 글자 그대로 플렉서블한 시큐리티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고용보험 제도에서 플렉서블이라는 말은 신축적인 그 고용제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장 그 신축적인 고용제도를 가지고 있죠. 2주 내로 고용주가 볼 때, 업주가 볼 때 자신의 그 피고용자, 그 근로자가 되겠죠. 그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면 이게 2주 만에 바로 해고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시스템입니다. 독일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되죠. 독일에서는 2년 이상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어려움에 부닥치지 않는 이상은 업주 마음대로 그 피고용자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해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용에 있어서 그 가장 그 경직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소위 그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한다는 독일이나 이 북구의 같은 나라가 되는데, 이 덴마크에서 도입한 플렉스큐리티라는 것은 해고는 미국처럼 2주 만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주되, 다만 그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해고된 기간 동안에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재정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다시 익힐 수 있도록 그 재취업 그 기술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도와 독일이나 북구 나라들의 제도를 복합시킨, 결합시킨 그런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럽연합 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자,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들여와서 시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답은. 왜냐하면은 덴마크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한 500만 남짓한 그런 그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리고 담세율이 거의 그 50%에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은 50원을 세금으로 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50원이라는 세금을 가지고 그 말씀드린 그 플렉스큐리티 시스템 하에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그 해고된 기간 동안의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그 신규 취업을 위한 그 기술 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다 그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담소율이 한 25%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8천만이, 인구 5천만이 넘는 그러한 나라에서 인구 500만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담소율이나 이런 기본적인 그 외형 조건이 그 크게 다르죠. 이런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아무리 이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귤화위지란 말이 있습니다. 남쪽의 귤을 갖다가 북쪽에 심었더니 탕자가 됐더라 거죠. 이 제도 제가 첫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의 어떤 제도나 문물을 수입을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도 자체는 이제 좋지만 기본적인 여건이 이제 너무 다르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예로는 제가 그 미국의 환경 정책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잠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민박을 했습니다. 제가 좀 영어 학원을 다닌다 해서 이제 뭐 그때 민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하루는 저녁을 먹는데, 중국집에서 이제 그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는데, 네 식구죠. 저하고 포함해서 이제 5명이서 같이 먹었는데, 먹고 나서 이 집에 그 음식물을 이제 배달해서 포장해서 이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 뭐 플라스틱 봉지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한 보따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미국이란 나라의 그 환경 폐기물 정책,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걔네들은 그 분리수거도 안 해요. 뭐 한 20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독일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환경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들여올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그 땅덩어리가 뭐 어마어마하죠. 못 쓰는 뭐 네바다 사막 같은 그런 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데서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쓰레기 처리 정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어떻습니까? 덴마크이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다르듯이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이 이제 독일 모델입니다. 이 독일은 이제 뭐 국토 면적이라든가 인구 규모라든가 이제 우리하고 이제 크게 대차가 없는 뭐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그 경제 모델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경제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적 시장 경제, 그리고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공동결정제, 독일말로 이제 mitbestimmung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노동이사제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이 노동이사제를 뭐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뭐 의견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노동이사제라는 게 공동결정제입니다. 독일의 공동결정제에서 이제 가져온 그런 제도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그 미텔 슈탄트, 그러니까 독일 경제의 성공 원동력이 독일의 그 중소기업에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업이 크냐 작으냐, 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중소기업이란 말은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독일 말로는 미텔슈탄트라 그러고,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이것은 가족기업입니다. 독일의 가족기업이 뭐 몇 대를 걸쳐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내려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그러한 가족기업, 이걸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고 했죠. 히든 챔피언에 대해서 또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재정 정책은 이제 우리하고 조금 좀 다릅니다. 독일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금융관, 재정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 빚을 내서 뭐 인프라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상의 균형 재정의 원칙을 아주 명문화하고 있죠. 그래서 2014년부터 균형 재정을 달성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런 재정 정책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듀얼 시스템. 듀얼 시스템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과 직업교육 시스템. 독일의 가장 강력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인데, 이 직업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 어떤 기능공들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배출된 기능공들이 대학을 나온 대학 졸업자 못지않은 그러한 사회적 위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이러한 학교를 나온 그런 아카데미크라 그러는 독일말로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기술을 배운 이런 기능공들이 같이 공존해서 번영을 도모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 이게 독일의 듀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많이 부딪히는 의문이 이게 도대체 뭐 사회주의적인 그런 경제 시스템이냐 아니면 자본주의 시스템이냐 뭐 이런 그 의문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본은 이 마켓 이코노미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약간의 이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최소한도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또는 그 전에 이미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이거를 예방해주는 그러한 그 방향에서 약간의 그 사회적인 그런 정책들을 이 경제 제도에 덧씌운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마켓 이코노미고 거기에 이제 종적인 어떤 그 부수적인 요소로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가미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독일은 헌법에 경제 정책이 전혀 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공동결정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본권의 그 하나로서 어떤 그런 경쟁의 자유라든가 이 기업 설립의 자유라든가 임차인 보호법이다 무슨 직업의 자유다 거주 이전의 자유다 뭐 단체와 회사 설립의 자유다 영업의 자유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그러한 마켓 이코노미 시장 경제의 기본 바탕 위에서 어떤 사회적인 보호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회적 시장 경제의 본질은 역시 시장 경제다. 자유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 경제다. 시장만 놓고 볼 때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여기에 사회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그런 정신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요소들이 독일의 공동결정제라든가 이런 데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것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본주의 경제 형태 중에서 두 번째죠. 첫 번째가 이제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 자유주의적인 시장 경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코오디네이티드 마켓 이코노미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이 코오디네이티드 마켓 이코노미의 유형에 속하는 그러한 형태의 자본주의다, 캐피탈리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것이 전혀 사회주의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있죠, 요즘. 사회적 경제. 여기는 이제 시장이란 말이 빠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캐나다의 퀘벡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만든 주인데 이 퀘벡주에서 표방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가 사회적 경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뭐죠?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요즘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도처에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윤을
그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보다 더 창의적인 어떤 그런 그 경영 기법을 도입한다든가, 뭐 많이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윤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시장 경제의 그 핵심인데, 이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들이 그 거의 뭐 한 퀘벡 같으면은 전체 기업의 전체 생산의 한 뭐 20% 정도 가까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90%는 시장 경제 그냥. 다만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약간의 그 안전장치가 더해진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 사회적 시장 경제의 뭐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 공동결정제가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게 이 노동이사제라는 거죠. 그 뭐냐 하면은 회사마다 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주식회사 같은 데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 근로자 출신, 노동자 출신을 이사로 임명을 하자는 겁니다. 이사진들이 뭐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 중에 한두 명 이상을 이 노동자, 근로자 출신의 이사를 임명을 해서 노동자나 근로자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그 회사의 경영에 반영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동이사제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이 노사관계라든가 특히 그 노조들의 어떤 그 정치 편향성이랄까, 과격성이랄까, 이런 것이 독일의 그 노조와 이 독일 노조원들, 근로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애티튜드와는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그 독일의 그 공동결정제에서 들여온 한국의 노동이사제는 우리의 그 토양에는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노동이사제, 독일의 그 공동결정제는 그 성공 요인이 뭐냐 하면, 우선은 그 독일의 이 이사회 기업 구조가 한국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독일은 듀얼 보드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사진이 있고, 그 이사회는 회사의 그야말로 좀 마이너한 그런 어떤 경영상의 모든 문제를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감독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이제 이 이사회가 두 개다. 감독이사회하고 이제 경영이사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듀얼 보드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회사의 직접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이사회가 아니고 간접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감독이사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회가 뭐 8명으로 된 이사회도 있고 16명으로 된 이사회도 있는데,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반을 들어갑니다. 8명으로 구성된 회사의 이사회라면 4명이 노동자 출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4명 이 노동자 출신, 근로자 출신의 이사 4명과 사주가 임명한 이 사주 쪽의 이사진 4명이 어떤 주제를 놓고 의견이 완전히 대립됐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최종적인 캐스팅 보트를 이 사주 쪽에서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의 경영상의 문제는 결국은 사주가 결정을 한다. 그러한 제도적인 보장이 이제 되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게 경영에 미치는 이 직접적인 영향력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감독이사회라는 데는 간접적인 경영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처럼 직접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경영이사회하고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의 어떤 가장 중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이 공동결정제가 독일 기업의 아주 일부에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기업이 몇 개겠습니까? 수십만 개, 뭐 수백만 개가 될지 모르죠. 근데 대부분의 독일 기업에는 이 공동결정제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야 되고, 기업 규모가 아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지배 구조가 보통 이제 독일 기업의 회사 형태는 GmbH라 그럽니다. 이게 독일말로 GmbH라 그러는데, GmbH라고 불리는 유한회사. 그러니까 주로 이거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족 기업입니다.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미텔슈탄트라고는 독일 대부분의 기업이 가족 기업인데, 가족 기업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큰 규모의 주식회사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통계를 보면은 한 7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수십만 개의 독일 기업 중에 공동결정제가 적용되는 게 이제 700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독일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기업 제도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결정제가 한국의 노동이사제와는 본질적으로 좀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 기업 문화나 근로자의 근로 문화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독일의 공동결정제는 이제 도입한 지가 한 50년, 60년이 됐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다. 노동자들이 이 사주의 어떤 핵심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 한계선상에서 움직이면서 그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려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 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텔슈탄트 가족기업입니다. 이거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이 기업들이 아주 대물림한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어떤 경쟁력을 계속 쌓아온 결과 이 히든 챔피언 같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독일 경제 모델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히든 챔피언은 여러분들 헤르만 지몬이라는 분이 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헤르만 지몬 회장은 본에 이분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가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상속세 같은 거는 유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런 거를 제가 직접 의견을 이제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히든 챔피언을 대표 주자로 하는 독일의 가족 기업, 이것이 독일 경쟁력의 한 미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듀얼 시스템, 제가 균형 재정은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듀얼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독일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대학을 가는 학생들과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한 20년 전까지는 이제 거의 반반씩 이렇게 진로를 선택해서 갔는데, 점점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한 6대4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 선택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직업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소정의 기술을 익혀서 사회로 가서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제도를 지난 70년에 걸쳐서 이제 독일이
그런 그 국가적으로 그 지원을 그 해왔죠. 네, 그래서 이 학교, 이 대학이죠. 대학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교육 지원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가 조화적으로 그 생업 활동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사회 번영을 가져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독일의 듀얼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듀얼 시스템이 지금 뭐 독일뿐만 아닙니다. 그 뭐 스위스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도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제도를 지금 특히 그 러시아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걸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제가 함부르크 있을 때 보면은 뭐 거기서 많이 그 시찰단도 오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마이스터 고교라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그 고안이 된 건데, 그 물론 뭐 독일의 그 오리지널 직업훈련제도 듀얼 시스템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가져오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 재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빚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빚을 져서 적자 재정으로 해서 이거를 그 후세들에게 넘김으로써 그 후대들의 그 부담을 크게 해서 결국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은 그 헌법상에 아예 이 균형 재정의 의무를 그 명문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14년부터 재정 적자가 한 푼도 나지 않는 그런 균형 재정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뭐 우리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국가 빚이 1,000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 채무가. 이게 2017년 지금 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국가 빚이 한 그 700조가 좀 안 됐던가요? 그랬는데 이 5년이라는 기간 중에 300조 원이 넘는 그런 국가 채무가 급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래서 제가 뭐 어디다가 우리도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헌법에 균형재정 의무를 좀 그 명문화시키자.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어떤 재정 운영에 관한 그러한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입장, 태도, 뭐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좀 배울 만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주마간상격으로 독일 모델의 그 대표적인 뭐 그런 형태인 사회적 시장 경제, 공동결정제, 그다음에 독일의 가족 기업인 미텔슈타한트나 히든 챔피언, 균형 재정, 그리고 그 듀얼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관심이 있으시면 책도 많고 요즘 뭐 인터넷 뭐 두드려 봐도 얼마든지 참고 사항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더 심층적인 학습으로 좀 이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